첫 번째는 이제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부자 동네인데, 문제는 지금 고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이 퇴직하고 있거든요. 1년에 수천 명 단위로 퇴직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몇천 명 나가면 비근하게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그 인원을 안 뽑습니다. 제조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부가 사실은 전혀 분배되지 않는다. 대기업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낙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면 부품 협력사도 돈을 많이 벌고, 조선은 기자재 협력사도 많이 돈을 벌고, 자기들이 고용하니까 된다는데, 지금 언급한 세 가지가 다 안 되잖아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양승훈입니다. 사실은 제조업 강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라 10개 안짝이고, 사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 중에 제조업을 이렇게 하는 나라는 대만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국은 이제 고유하게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건 국가가 막대한 투자를 했다.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정도는 국가 주도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 국가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기업들을, 제조 대기업들을 양성했다. 제조 대기업들에게 산단을 이제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대출을,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해외에서 차관을 끌어주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줬고요. 또 인력도 공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교육 체제는 사실은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서, 제조 대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설계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70년대 공업고등학교를 엄청나게 만들었고요. 대학에는 공대를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능직, 그 다음에 기술직 인력들을 공급하면서 그것들이 시너지가 나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제 양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를 했고요. 90년대부터 이제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 굉장히 커지면서 물동량도 늘고요. 제조업 부품들에 대해서, 완성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바야흐로 질적인 도약을 우리가 한 20년에 거쳐서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의 양적인 성장, 20년간의 질적인 성장을 한국의 제조업이 거두었고, 그 기저에는 이제 국가의 막대한 투자, 기업들의 굉장히 적극적인 이제 활동들이 있었고, 그 결과가 맺어진 게 현재 제조업 강국이 된 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제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당시에는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러시아, 소련을 비롯해서 공산권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면 이만큼 잘 산다는 거를 미국이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많은 원조도 해주고, 저리로 대출을, 해외 차관도 끌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은 북한과 체제 경쟁에서 이겨야 했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공업 발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소련도 중화공업화를 했고, 북한도 사실은 굉장히 중화공업화를 하면서 군비 경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제조업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특히 이제 중화공업을 일으켜가지고 수출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뭐 무기도 만들어야 했으니까 그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업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6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진 기조였죠. 그거는 이제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원래 일제시대에 울산이 정유공장이었어요. 정유공장이 아니고 석유 비축기지였습니다. 일제가 중국이랑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한 번에 본토에서 날아가기가 힘드니까 울산에 기착해가지고 급유를 한 다음에 다시 출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좀 있었어요. 석유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었고, 우리 이제 해방 후에는 이승만 정권이 거기다가 정유공장을 좀 짓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공업 인프라가 비교적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의 원조나 대출을 많이 활용을 했고, 박정희 정권이 이제 생기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지역부터 시작해야겠다. 왜냐하면 이미 인프라가 좀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술을 일본에서 많이 배워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많은 이제 물량을 받아가지고 빨리 생산해서 빨리 보내줘야 했던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가 거점이 좋냐 했을 때 이제 남동임해 지역이 이제 선정이 된 거고요. 거기서 이제 울산이 거점이 된 거죠. 그리고 뭐 일제시대에 뭐 이케다 스케타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지역을 공업 지역으로 발전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도면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활용한 바가 있었고, 재벌들도 그 석유 공장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정유 공장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면 좀 쉽겠다. 그래가지고 삼성, 뭐 현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울산을 주목하게 됐고, 이제 울산의 입지로 보자면 북쪽에는 포항이 있고요. 포항에서 제철을 가져올 수가 있고, 이제 울산이 거점이 되어서 남쪽엔 창원이 있고 거제가 있고 6가지 이어지는 이 구상 속에서 입지적으로
유리한 점도 있었고 정부도 관심이 있었고 기업들도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울산에 많은 투자가 실제로 벌어지고 1972년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배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조선소랑 배를 같이 짓는 이제 좀 황당한 일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는 섬유나 수출하고 혹은 신발, 고무 이런 거 정도 경공업만 할 수가 있었는데 아 이제 중공업도 되겠구나 하면서 정부에서 당시 기획원 지금으로 치면 기재부가 반대를 했었는데 크게 하는 거는 반대했어요. 중공업을. 근데 이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큰 투자를 일으켜서 거기서 이어져서 자동차가 되고 석유화학이 되면서 이제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조업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현대그룹의 성공, 중공업과 자동차의 성공이 굉장히 정부의 투자를 많이 받게 하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경로로 오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뭐 일단 바다가 바로 있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교역 조건이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소를 지으려면은 물이 너무 출렁거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 형태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도드라져 있으면 바람을 많이 맞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선을 하기가 좋았던 건 있고 다른 산업은 뭐 이제 조선을 제외하면 다른 산업은 그냥 입지를 잡으면 되는데 이쪽에 하나가 생기면 연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자재가 왔다 갔다 하기 좋아야 하는데 포항에서 배로 바로 하역해서 오기가 좋잖아요. 그러한 동선들 고려 때문에 울산이 된 것 같다. 근데 당시에 뭐 경쟁자로 보자면 창원도 비슷한 입지거든요. 그래서 창원도 그 이제 울산에 이어서 이제 공업도시로 됐던 거고 당시에는 바다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다음에 이 우리 전체 공급망의 연결 그다음에 일본과의 연결이 중요했는데 그런 점에서 울산이 뭐 최상위권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뭐 실제로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석유화학이 그 준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많은 고용을 일으켰던 것도 현대 중공업과 자동차고 현대가 사실 울산 전체 도시계획이나 혹은 이제 많은 고용이나 그 다음에 산업 연관 효과는 만들어냈다는 게 사실이고 현대가 많이 이끌어온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첫 번째는 이제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GRDP 1등 도시거든요. 사실은 가장 많은 부를 생산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부자 동네예요. 이제 공이 부자 동네인데 문제는 지금 고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이 퇴직하고 있거든요. 생산직 노동자들이 1년에 수천 명 단위로 퇴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퇴직이 2030년 정도면 거의 종료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들이 뭐 몇천 명 나가면 비근하게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그 인원을 안 뽑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킹산직 채용을 한다 이래서 막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400명 뽑았거든요. 올해도 400명이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럼 앞으로 비슷하게 뽑을 계획이 현대자동차가 있냐? 없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000명 단위로 퇴직을 하고 있어요. 정년 퇴직을. 근데 뽑을 계획이 있냐? 없고 보통 한 100명 정도 내외로만 지금 상황에 따라서 뽑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1억 이상 받는 노동자가 10,000명, 그러니까 1000명 단위로 나가는데 신규 채용이 없거나 혹은 한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로 받는 청년 한 100명이 들어가는 거다. 그럼 도시 관점으로 보면 소비 여력이 굉장히 위축되고요. 현재의 문제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제조업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화가 많이 진행되고 연구 R&D나 혹은 설계 같은 이제 대졸자가 하는 일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러한 기능들이 다 지금 수도권으로 울산에 있던 우리가 구상 기능이라고 하는데 구상 기능이 수도권으로 많이 향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소의 설계 기능은 판교에서 주로 하고요. 자동차를 만드는 연구개발이나 제품의 테스팅은 전부 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남양으로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전개되다 보면은 정규직 일자리가 안 생기고 대졸자 일자리가 없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울산이 위기고 근데 이건 비단 울산만의 위기가 아니고 모든 산업도시들이 지금 비수도권에 있는 모든 산업도시들이 다 울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정규직을 안 뽑고 대졸자 이상의 일자리는 없고 그 다음에 하청업체들도 돈을 많이 못 버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기가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 1등 부자도시, 1등 산업도시라고 하더라도 어렵고 다른 제조업을 갖고 있는 도시들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에서 제가 이제 울산 디스토피아 책을 쓰게 된 거죠. 요즘에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실적 개선을 엄청 해가지고 여기 이제 주식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지만 실적 개선해서 주가가 지금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 전체로 보면 3사가 지금 이제 선가가 최고점이거든요. 역사상 최고점이고 수주가 많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요. 대기업은 굉장히 이제 제조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부가 사실은 전혀 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가 분배를 뭐 제가 그러니까 소득 외 이전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전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낙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면 부품 협력사도 돈을 많이 벌고 조선은 기자재 협력사도 많이 돈을 벌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고용하니까 된다는데 지금 언급한 세 가지가 다 안 되잖아요.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그다음에 신규 고용 세 가지가 다 안 이루어진다면 이제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업의 실적을 보지만 그 밑에 있는 그 공급망에 있는 밸류 체인이 전부 다 어려워진다. 이러면 그건 전국적인 문제가 벌어질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 밸류 체인은 지금 영남 전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경기도에도 제법 크게 형성이 돼 있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밸류 체인은 사실 이것도 영남 전체에 퍼져 있거든요. 그럼 영남 전체에서 사실 대부분의 고용을 만들어내고 있는 괜찮은 고용을 만들어내는 제조업 벨트가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제 대기업 원청은 밖에서 이제 많이 요즘에 솔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선기자재는 중국에서 범용재를 많이 사오기 시작했고 자동차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부품을 사오려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기존에 납품하던 기업들이 다 어려워지고 청년들이 더 안 가게 될 거고 그럼 지역 경제도 같이 죽을 것이고 이제 그러면 그 연쇄 속에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 제조업에 좋은 일이냐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런 것도 있죠. 최근 이제 미중 경제 분쟁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정치적인 면도 어렵고 산업적인 면도 어려운데 만약에 지금 중국에서 조달하는 부품들이나 조선기자재 같은 것들을 이제 미국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반대하고 만약에 중국에 있는 기자재를 도입한 배를 우리 항구에 갖고 오면 입항 안 시키겠다. 혹은 자동차를 뭐 중국 부품을 몇 퍼센트 이상 쓰게 될 경우에는 사지 않겠다. 이러면 이제 부랴부랴 우리나라에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R&D도 못하고 경쟁력이 없는 이 부품 업체들이 일정 수준 이상 경쟁력을 올리고 혁신 역량을 안 만들면은 나중에 대응을 또 못하는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뭐 그래서 베트남에서 대신 하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럼 우리나라 관점에서 제조업 고용이 지금 그래도 20%가 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일자리들 다 어디 갑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 고용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걸 알게 돼서 지금 한 10년 가까이 계속 복원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한번 무너지고 나면 사실 복원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울산이 어려워지는 거, 울산의 제조업 이 어려워지는 것들이 그런 질문을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거죠. 잘 보이지 않지만 제조업이 수도권에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그럼에도 그런 문제를 던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같으면 제가 오늘 울산 얘기를 주로 하니까 울산에 있는 자동차 공장 같으면 사실은 사람이 많이 안 필요하게 공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전개됐고요. 로봇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거 전체를 요즘에 IoT라고 하잖아요. IIoT라고 제조업에서 말하거든요. 산업 사물 인터넷.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 결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안 필요해요. 특히 생산직 노동자가 많이 안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40명이 하던 일을 지금 한 10명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자동차 업체들은 별로 이제 생산직을 안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예전에는 생산직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안 필요한 체제로 많이 이행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사실은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고 자동화가 가장 많이 전개된 제조업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현대자동차는 그러니까 안 뽑는 거고요. 현대중공업은 사실 조선업은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숙련이 많이 필요한데 안 뽑아요. 어떻게 했냐면 90년대부터 사내하청을 써보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내하청을 통해서 생산을 하더라도 비슷한 수익이 나오고요. 비슷한 품질이 유지가 됩니다. 조선업은 수주가 들어올 때랑 안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고용을 조정해야 하므로 사내하청을 그렇게 실험했고요. 2010년대에는 뭘 했냐면 우리가 물량팀 실험을 했어요. 일당으로 단기직으로 사람을 써도 수익이 유지되는지. 그때는 돈을 많이 까먹었어요, 사실은. 해양 플랜트가 어렵기도 했고. 근데 그래도 이제 그 단계를 지나가서 이제는 또 다음 실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주 노동자를 써보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핑계는 이제 내국인이 안 오니까 외국인을 뽑는 거다라고 해서 이번 정권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조선업체만 특례로 30%는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 이런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외국인을 뽑으니까 이제 그만큼 신규로 내국인이란 말을 제가 쓰는 게 굉장히 이상하지만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조선소에서 그래도 정규직으로 뽑으면 일을 하고 싶다거나 혹은 여기서 내가 용접을 배우고 싶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화와 그 다음에 하청의 요인으로 지금 현재 이제 일자리가 잘 안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도급을 쓰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싸게 쓰고 싶어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때 조선업처럼 수주가 안 되는 시기에 이제 이 분들을 원청 정규직들은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고용을 방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 조절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임금을 또 일자리가 그러니까 일감이 없을 때 그 일자리를 줄이기가 어려우니 이분들을 활용하는데 그러면 사실 보상을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종류의 합의가 없으면은 원청이 어떻게 하냐면 경기가 좋을 때 이 사람들을 싸게 쓰고 경기가 안 좋으면 그냥 해고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불안정성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할 땐 최소한 같은 돈을 받게 하고 이 사람들이 불안한 상황이 있으니까 비용을 좀 올려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대기업이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정규직을 조금 더 쓰게 되겠죠. 왜냐면 비싸고 쉽게 그러니까 더 비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개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사내하청 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안 된다 쓰지 마라 정규직을 많이 뽑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원하청이 생기고 그 뭐랄까 임금은 낮고 굉장히 험하고 3D 업종인데 이제 그 미래도 없는 일자리가 양산되다 보니까 요즘에 제조업에 청년이 없다고 하는데 청년들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조업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원청 자리가 아니면 언제든지 파리 목숨으로 고생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이제 악순환을 계속 거듭하고 그리고 그런 일자리들이 다 지방에 있다 보니 지방에 있으면 역시나 좋은 일자리가 안 되는구나. 제조업도 이제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구나 느끼게 되니까 더 이제 지역이 어려워지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가속화되면서 또 중소기업들도 또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풀이 줄어드니까 같이 위축되는 효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원하청 간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죠. 이제 그 단가를 높여주거나 하는 혹은 단가를 높여주는 게 부담스러우면 자기들이 직접 고용하거나. 근데 지금은 사실은 여전히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고 정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주노동자를 쓰는 걸 자꾸 열어주니까 그러면 이주노동자를 갖고 조금 원가를 낮춰야겠다 이런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고용에 대해서 일정한 종류의 약속을 안 걸면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조선업 같으면 여전히 숙련이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의 노하우가 중요해서 노하우를 높여야 되는데 하청으로 가면 노하우가 남아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임금이 좀 안 좋으면 이 사람이 떠날 거니까. 이제 그러한 노하우 축적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조선업 같으면 있는데 자동차 같으면은 이제 사실은 하청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조금 쟁점이 다른 것 같고 조선소 같은데 이제 근데 처우가 안 좋으니까 하여튼 청년들이 이제 오지 않게 된 옛날 같으면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못 얻어도 그냥 안 좋은 조건에서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반대로 일자리가 안 좋으면 그냥 안 가게 되는 상황이랄까요? 제가 학교에서 저희 학생들도 사실은 예전에 하청 노동자로 알바를 많이 했어요. 벌이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조선소나 혹은 이제 중공업 이런 공장 가는 게 벌이가 좋다고 생각. 요즘에는 사실은 한 300만 원 벌이를 특근까지 해가지고 버는 거라면 그냥 쿠팡 물류센터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지방에서는 알바를 요즘에 쿠팡 물류센터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은 어떻게 되며 노동시장은 어떻게 되며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원청은 그래도 잘 나가더라도 저기가 사실 아무 기업은 대한민국에 그다음에 공장이 있는 지역에 아무 기여를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뭔가 유리되면 이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 원청 노동자하고 하청 노동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쉽게 해고할 수 있고 그냥 임금은 그냥 알아서 기량 따라서 주는 체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원하청 간에 임금 격차 문제가 있고요. 일본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 그냥 약간 사람이 보기에 적정한 수준에서 해야겠다는 약간 심리적인 컨센서스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본은 하청이 한 80%는 최소한 받아야지 원청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독일 같은 데는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직무급을 도입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자격이 있으면 내가 원청이든 하청이든 일을 하면 같은 돈을 주게끔 세팅을 했고 연공급을 작동을 최소화 시켜놨어요.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거보다 내가 자격이 있어야 더 올라가는 체제. 그러면 사실 비슷해지잖아요. 내가 뭐 용접사에서 뭐 등급이 있거든요. 뭐
GR이라고 해서 숫자에다 GR을 붙인다. 만약에 내가 6GR이면 내가 뭐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하청이거나 원청이거나 비슷한 임금을 받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재가 없으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그냥 두면 이제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걸 조율하는데 우리가 그 조율을 잘 못했고 이제 정부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조선업에서 상생협약 하면서 좀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자동차도 이번에 시작을 했거든요. 상생협약.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안에는 비정규직 하청이 없어요. 다 원청 정규직들이 주말 알바 정도를 배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부품 업체하고 임금 격차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율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아직은 뭐 갈 길이 굉장히 먼 상황이고 근데 이게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안 풀면 이제 아예 청년들이 제조업은 이제 우리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는 수습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망하거나 혹은 아예 떠나버리고 나면은 다시 복원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바쁘죠 지금.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청하고 원청하고 임금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연공 서열에 대해서 이제 연공급이 원청은 잘 작동하고 왜냐하면 잘 해고당하지 않으니까 계속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단가 우려치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 해온 게 누적돼 가지고 이제 줄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은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연공성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의 산업별 스탠다드를 직무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100% 직무급 같은 건 없어요. 우리나라에 어느 나라든 100% 직무급은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격이 있으면 더 주는 방식으로 하고 그만큼 그럼 비용이 더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만큼을 원하청이 보전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지에 대해 설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가 후려치기인데 이 부분은 근데 지금 뭐 이건 원청이 조금 더 준다고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부품 업체들이 왜 지금 그러면 굉장히 그 원가만 절감해야 했냐면 기존까지는 원청이 시키는 숙제만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딴 데랑 계약을 못하게 하고 전속 계약을 하고 날짜를 주고 납기를 주면 그냥 그러니까 품질을 정해주면 그만큼 만들어야 되고 도면대로 하는 방식이어서 연구 개발을 해본 적이 없고요. 설비가 옛날에 중화공업 하던 시절 설비에서 조금씩 개선은 했지만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설비 투자를 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중소 그 부품 기업들의 소부장을 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게 궁극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양보나 협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약이 있고요. 어쨌든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니까 이것보다는 이 기업들을 조금 정부가 혹은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에 현대 자동차도 부품 기업들한테 글로벌 경쟁력을 요구하거든요. 예전엔 딴 데다 납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딴 데다 납품하면서 좀 경쟁력 있는 물건을 들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이 기업들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영세하고 영세하니까 연구직 못 뽑고요. 기술자들 많이 못 뽑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좀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M&A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좀 제조 스타트업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 인큐베이팅 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의지가 없는 기업들은 좀 속간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자 보상 비율도 전혀 못 버는데 좀 뭔가 하고 싶어. 그래서 규모를 좀 만들고 싶은 좀 진취적인 기업가들이 있으면 좀 그 회사에 조금 여력을 더 몰아주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 뭐 정부가 이렇게 관치하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대기업은 산업은행이 부실기업 인수에다가 M&A 시키고 그걸 맞춰서 인원 조정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시급한 거는 기업은행이나 혹은 중기벤처부 위주로 그러한 작업들을 좀 진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규모의 경제가 안 나와서 경쟁력이 없고 그래서 단가를 더 받아낼 제품을 못 만들어요. 그런 거를 해야 이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이제 여기가 좋은 생태계가 되고 하청 기업들이 조금 더 판로도 열리고 이 기업들이 이제 중견기업이 대기업 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되면서 좀 확장되고 이래야 여기도 청년들이 간다. 지금은 너무 그냥 갔다가는 별로 미래도 안 보이고 현재도 안 좋으니까 안 가는 거고 임금도 올려줄 수가 없는 구조니까 그런 방식으로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이
지금 이주 노동자를 30%까지 쓰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생산에 차질이 안 발생하면은 많이 벌 수도 있고 이익이 개선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적응하는데 오래 걸린다면은 이제 뭐 수익성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지금은 약간 기회비용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원래 1년에 계획을 짜요. 조선소들은 생산 계획을 짜가지고 선표를 짠다고 하거든요. 이 표 안에 뭐 도크에서는 몇 주 동안 어떤 배들을 만들면 그 배가 나간 다음에 어떤 배를 하고 완벽에서 무슨 작업하고 이렇게 스케줄링을 하는데 스케줄이 좀 밀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수주를 자기들이 계획한 것보다 못 받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주 협상하러 가서 본인들이 협상을 잘못해서 진 게 아니고 오히려 발주를 내겠다는데 올해는 못 해줘요라고 말하는 바람에 수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럼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잘해준다면 수익성 개선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단기 중기적인 질문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들 이제 고승연자가 되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과연 이 청년들이나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생길까? 그리고 지금 이거 성공적이면 이제 외국인 더 쓰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렴하게 굉장히 지금 오는 인력들이 예전하고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보조공들이 왔어요. 이 나인 비자로 보조공들이 오고 다른 비자 왔다가 조선소에 그냥 취업하는 건데 지금 기술자고 전문직 비자예요. 이 세븐 비자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GNI 70% 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270만 원 정도를 줘요. 무조건 최저가. 이 사람들 공대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공대 나오고 설계할 줄도 알고 도면도 볼 줄 당연히 도면 볼 줄 알고 캐드 다 잘한 친구들이 용접을 또 배워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점점 늘어나면 이제 조선소의 일자리는 도대체 뭐지? 이제 점점 이제 그 생산 설계까지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이제 조선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는 뭔가? 뭐 이런 질문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여기도 고급 R&D나 뭐 설계는 뭐 이게 대졸자들 중에 우수한 인력이 하겠지만 이 지역에선 이게 뭐지?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가중되는데 지금보다는 제가 볼 때는 더 빠른 속도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가파르게 이제 여기는 이주 노동자를 100% 쓰겠다까지 계속 10%씩 올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면 여기도 이제 그 내국인이란 말 쓰는 게 너무 이상하지만 하여튼 이제 내국인들을 정규직으로 뽑을 일이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좋은 일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교섭을 나라마다 이렇게 노사 교섭을 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중앙 교섭을 해요. 그러면 이건 그냥 우리 저거 있지 경사노위 있잖아요. 거기서 땅땅땅 하면 그냥 부문별로 얼마씩이 다 정해져요. 그리고 개별 기업별로 교섭을 못 해요. 아니 또 독일 같은데 산별 교섭을 해요. 자동차는 올해 몇 프로 인상, 뭐 철강 몇 프로 인상 이런 걸 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고 기업별 교섭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 프로를 올릴 수도 있고 몇 원을 올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제일 잘 싸워온 거죠 뭐. 근데 이제 잘 싸우는데 잘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본인들한테는 좋았을지 모르는데 후속 세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안 좋은 결과를 낸 거잖아요. 사실은 뭐 울산의 현대자동차가 귀족 노조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누구한테 손해를 끼치는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누군가의 고용을 굉장히 이제 못 만들었다는 거. 자기 후속 세대 고용을 못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부품하청 업체들로 그 비용을 전가시킨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와 교섭이 끝나고 나면 항상 CR이라고 하는데 코스트 리덕션을 부품 업체들에게 엄청 강조해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하라고. 자기들이 원가 상승 요인이 생겼으니 부품 업체들이 전체에서 줄여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리에 대해서 노조가 반성? 좀 성찰적으로 접근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는데 그것까지 폄하할 수는 없지만 전체 관점에서 그런 조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나 혹은 지역에서 그거에 대해서 제어를 실패한 거죠. 그 실패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과가 좋은 고용을 계속 못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서 뺏어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많이 필요하고요. 뭐 전국적으로 욕먹은 거 본인들 다 아시고 근데 뭐 그 이기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전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물먹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주어진 조건에서 너무 잘 싸웠는데 전략을 좀 잘못 선택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만 명 인상분 중에 그 13,000명이 ETO입니다. 그래서 지금 촉탁으로 3년 정도 지금 더 하시는데 뭐 한 2살 정도 더 해갖고
한 65세가 거의 도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죠. 뭐랄까요? 지금까지 노동조합 정치가 잘 해온 거는 본인들 임금을 늘리는 거랑 조합원들 간의 이제 임금의 형평성을 높이는 건 있는데 신규 고용은 사실은 전혀 창출을 못한 거잖아요. 지금 이 민주노조 운동이 이제 35년, 뭐 37년 정도 되는데 87년부터 계산하면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아직 우리 애들 아직 결혼도 못했으니 그때까지는 벌어야 하지 않겠냐 수준에서 지금 되는데 사실은 그걸 넘어간 의제를 못 낸다는 점은 사실은 노동 정치가 굉장히 노동운동 세력이 약화됐다는 거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리고 회사야 뭐 만약에 촉탁으로 더 연장하게 되면 임금을 좀 이제 임금 피크 이후에도 조금씩 깎을 수가 있으니까 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오래 일했으니까 노련하고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안 뽑아도 되니까 30년 동안 고용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 정도로 좋지 않은데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뺏는 일이죠. 근데 올해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건 작년에 400명, 올해 400명 뽑을 거니까 이슈가 안 된 건데 또 이제 이건 계속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고민을 한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사실은 노사 상생으로 우리가 생산성 동맹이란 말도 쓰고 또 뭐 이제 경제학자들은 뭐 하이로드 전략이라고도 해요. 고진로 전략이라고 해서 임금 많이 주는 대신 생산성 많이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고승련을 유도해가지고 현대자동차도 그런 고민을 90년대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아산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도요타가 사실은 고승련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만들거든요. 근데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노동자들이 교육 많이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했고 작업 방식을 자기가 하던 방식에서 바꾸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98년에 이제 정리해고 사태가 있었던 게 자동차는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더 적대적으로 관계가 변하니까 둘 다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내 배워서 뭐 하겠냐 이제 그냥 나 돈이나 많이 받자 이렇게 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는 저렇게 우리의 생산성 향상에 별로 도움을 안 주니 우리 그냥 미국식으로 가자. 자동화 설비, 로봇 설비 최대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까는 공장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노동자들 손에 제품 양산이나 개발이나 아무것도 맡길 수 없다. 양산을 그러니까 셋업하는 거. 그래서 그런 방식을 다 뺏어서 연구소에서 하는 방식으로 냈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양산 실험을 연구소에서 하는 세계 유이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데가 BMW하고 현대자동차밖에 없는데 BMW는 다른 이유에서 그런 거고 현대자동차는 개발하는 과정에 노동자들이 개입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생산직 노동자들이. 그런 거 보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측면이 하고 기술은 그런 필요 때문에 이제 채택됐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사측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뭐 그게 성공하지 않았으면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었는데 현대자동차는 그 사이에 글로벌 탑 3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난 분기 보면 탑 2까지 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도요타 하나 남은 상황인데 이 노선을 자동차 이제 현대자동차 사측이 그걸 바꿀 이유가 지금 별로 없게 된 상황에서 곤란해진 게 노동자들이 된 거죠. 왜냐하면 재생산이 안 되니까 조합원을 더 만들 수가 없고 이 비난을 잠재울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제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넘어가고 있고 대기업들은 잘 대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좋은 효과를 이제 고용 시장에, 노동 시장에 혹은 이제 그 밑단에 있는 하청 기업들, 부품업, 소부장 기업들, 이 중견 중소기업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지가 이제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자동차 공장 같은 거 하나 짓는 게 옛날에는 조선소 하나 짓는 게 그룹의 명운을 걸 일이었단 말이에요. 현대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선소 망하고 자동차 망하면 왜냐면은 대출 엄청 많이 끼고 하니까 정부가 다 저리 대출해주고 해외 차관 오고 그것도 모자랐고 우리 지금 청약 통장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국민투자기금이었는데 그것까지 또 빌려다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자기 돈으로 얼마든지 아무데나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조선소건 자동차 공장이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뜰 수 있는데 그 기업들이 알아서 자기들 마진을 확보하면 되는데 밑에 있는 이제 그 전까지 납품 열심히 하던 기업들이나 혹은 여기서 하청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나 이들에게 이제 전망이 어떻게 할 거냐는 숙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게는 어차피 페널티를 준다고 말을 그런 방식으로 들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기저를 어떻게 올려줄 것이냐 하방을 끌어올려 가지고
좀 역량을 만들어줄 거냐 하는 질문이 큰 거죠. 거기가 발전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원청이 뭐 아무리 고용을 늘린다 한들 좋은 기업은 못할 것 같고 새로운 기업들이 만들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고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잘 해야 하는데 제조업이 고용하는 건 생산직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기술직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정의선 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같으면 8만 명을 2025년까지 뽑겠다고 했어요. 엄청 많이 뽑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중에 13,000명은 사실은 이제 정년 연장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빼고 그러면 6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대부분 사실은 기술직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엔지니어 기술직일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엔지니어 기술직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대부분 다 지금 수도권에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걸 공간 분업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비수도권에는 대졸자 일자리가 안 생기는 상황. 그러면 이제 비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게 되고 인구 소멸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사실은 부울경만 하더라도 인구 소멸에서 면제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괜찮은 생산직 일자리도 있고 그전엔 대졸자 일자리도 좀 있었으니까. 근데 대졸자 일자리는 이동하고 고졸자 일자리는 줄어드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떠나야 되는구나. 혹은 뭐 굉장히 안 좋은 일자리만 전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고용이 지금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기술 자체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체가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고부가 가치로 많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오히려 기술직들을 많이 뽑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술직들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뽑느냐가 되게 중요한 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계속 굉장히 투자를 많이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R&D 같은 거 이제 어느 정도 정책의 실책을 인정을 했잖아요. 1년 삭감했던 게 이제 현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 특히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직 인원이 더 비중이 늘어나고 우리가 제품 혁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고부가 가치로 가려면 연구 개발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실기를 인정했기 때문에 뭐 더 전향적인 투자해야 하고 근데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이 정부가 돈 쓰기 좋은 건 반도체 같은 산업이에요. 그냥 잘 나간 리딩 대기업에 거기 연구개발 투자나 인프라 투자를 도와주면 쉬운 선택이지만 사실은 이게 다 다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밑에 이렇게 받쳐주는 기둥들이 있고 다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역도 중요하고 그 부품 소부장 생태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노동력의 질적인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사실은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죠.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냥 시장에 맡길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희망해서 온다기보다는 이 지역에서 취업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가 없다거나 내가 하려는 직종이 없다거나 혹은 너무 처우가 엉망이어서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70% 정도는 안 떠나고 싶다고 서베이를 한 대답을 하거든요. 대학생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좋은 기회가 있고 여기가 지금은 좀 미약하더라도 내가 중소기업 같았지만 여기 사장님도 젊고 뭐 스타트업이라서 굉장히 이제 우리 키워볼 만하다 이런 비전이 있으면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쉬운 선택지가 뭐냐면 그래서 지자체들이 대기업 앵커 기업을 데려와 보려고 하는데 근데 좋은 일자리 못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땡겨올 때 좋은 일자리를 안 보낸단 말이에요. 고부가 가치 있는 걸 함부로 안 보내요. 대기업들이 이미 없어지고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렇게 뭔가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생각만 있으면 청년들은 충분히 지역에 남으려고 한다. 사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20살 때 대학을 서울로 오는 게 아니면은 그렇게 좋은 이제 선택지를 받기는 어려워요. 거점 대학의 공대 정도를 제외하면 혹은 과기원, 뭐 유니스트나 포항공대나 뭐 이 정도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 못 만드는데 그것만 또 못하니까 이제 지역을 떠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뭐 문과생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문과생 같으면 본인이 희망하는 직군 자체가 없고 예를 들면 방송 직군이나 뭐 마케팅이나 금융 이런 거 하려면 지역에는 아예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나게 되는 이제 상황인 건데요. 근데 와서 그래서 보면은 아주 좋은 자리를 또 못 가요. 이게 뭐냐면 서울로 오면 출세하면 뭐냐면 가장 출세하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바로 사는 거지만 그런 직업은 몇 개가 없으니까 변호사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직업 빼면 사실 출세한다는 것은 괜찮게 자리 잡았다는 것은 위성도시로 결혼해서 이주하는 거죠. 서울에 있다가. 근데 요즘에 잘 이주도 못해요.
그냥 낙후된 서울에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주 근접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직군이 너무 빡센 직업들에 이제 좋지 않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은 이제 사실은 지역의 기회가 그만큼의 기회 조금 덜 하더라도 있으면 집값이 일단 싸기 때문에 주거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질 좋은 주거를 그 부울경은 누릴 수가 있는 곳이 많다. 그러면은 사실은 일자리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풀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안 풀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청년들이 많다고 봐야죠. 좋은 인재를 뽑겠다. 그것도 있고요.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거보다는 현장에 가까우면 노동조합과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국인을 옮겨보겠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시너지가 난 거죠. 그것도 이제 현대자동차 테스팅 해봤어요. 예전에 90년대 알파 엔진이라고 처음 엔진을 개발하는데 울산에도 연구 개발 시켜보고, 마북리라고 해서 저희 광명시 있는 데서도 했는데 이쪽이 이겼어요. 북쪽이. 서울 쪽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그냥 두면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생겨나는 기업이 아니고 대기업들은 일단 안전한 선택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인력을 하기가 서울이 당연히 용이하니까 서울로 가겠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제 우수한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당장은 당연히 대기업 가는 게 훨씬, 대기업에 있는 수도권의 사업장에 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당분간은 가겠죠. 이대로 가는데 우리가 인구가 워낙 가파르게 떨어지고 이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러니까 후속 세대들이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될 텐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제가 공중부양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기업들이 하늘 위에 둥 떠가지고 자기들의 리그에서 굉장히 잘 벌고 굉장히 비싼 고용을 막 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지옥도가 펼쳐지는, 왜냐면은 그 중소기업들이 우리 조조소 드라마처럼 그런 사정에 다 빠지게 될 거고, 거기 고용 되기 싫으니까 청년들은 그냥 니트가 되고 그냥 뭐 쿠팡 같은 데서 플랫폼 노동을 할지언정 안 가겠어. 이렇게 되면 여기가 다 무너지게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사람과 안 들어가는 사람만 남았을 때 이제 그러한 사회적인 불안을, 우리는 제조업 강국인데도 제조업이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제조업 강국이 좋다는 건데, 이제 그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하방을 두툼하게 만들 거냐라는 과업이 점점 크게 도드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왜냐하면 금융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중견 이하 기업들 중에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냥 각종 지원에 연명하는 제조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데들이 사실은 커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독일을 얘기할 때 벤츠, 폭스바겐, 뭐 BMW 얘기하지만 그 밑에 공구 같은 거 납품한 보쉬 같은 회사도 글로벌 대기업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 납품하는 제조 기업들이 그렇게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얘네가 삼성전자도 납품하지만 TSMC도 납품하고, 예를 들면 뭐 인텔에도 납품하는 어떤 장비를 만들고, 그러려면 사실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완성품을 만드는 데에만 정부가 너무 몰빵하다 보니까 이제 이 경쟁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어쨌든 제조업은 규모의 경제가 안 되면 좋은 고용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많은 임금 주기가 어렵고, 연구개발을 해야지 대졸자를 뽑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그나마 블루오션은 이쪽을 투tum해하는 작업에 정부가 조금 더 전향적인 투자를 하고, 옛날하고 달라진 건 우리가 세계화하고 신자유주의 이런 거 얘기하던 시절엔 함부로 이렇게 산업정책하면 WTO 제소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앞장서서 하잖아요. 이런 국면에서 사실은 전향적으로 정부가 투자할 수 있다. 그런 기업들 1년에 10개씩 대기업 만든다는 계획으로 해보면 오히려 그런 쪽이 효과가 있고, 지역균형 발전 제가 앞에서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제조업이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노동자 중산층, 그 다음에 제조업 중산층의 비전을 만들 수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이게 제조업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이 이만큼 있는 나라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종류에선 경쟁력이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제 설계가 돼 있고 어떤 종류의 인력을 어떻게 쓰는지가 꼬여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잘 풀고 기회를 어느 지역에 분배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하다 보면 풀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제조업을 자꾸 우리가 뭐냐면 이 메이커에 있는 진짜 탑 티어에 있는 기업들 이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보는 관성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 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 만들어낸 일자리들이 전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 이런 관점에 좀 접근하면서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최근에 뭐 제조업 코리아가 끝났다고 피크 코리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담론이 사실은 건드리는 것도 사실 이러한 약한 고리거든요. 약한 고리가 밝혀져 있다는 건 풀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머리를 모아야겠죠.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